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그대 내게 행복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라라라후. 샤라라라후,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라라라후.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을 보고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고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젊다고 해서 고통의 저울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연륜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고통의 짐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포유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고단함,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은성재 요셉 신부님과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성재 신부님 청년 사목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네. 뭐 아지트라고 하는 버스 운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신부님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 아지트를 맡고 있는 은성재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청년 사목은 뭐 대학교 사목부 시절부터 따지면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지트까지 와가지고. 네. 그래서 또 그 전에 또 군종 신부 생활도 4년 했으니까 장병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의 뭐 13년, 14년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신부님이 처음 청소년 청년 사목 하실 때는 신부님도 청년이셨죠?
그래도 뭐 30대, 그렇죠. 30대였으니까 네. 네. 아직 이제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아지트라는 이름의 그 버스 이동 쉼터라고도 하는데 청년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신부님 뭐 상담도 하시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이 아지트라는 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좀 네.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아지트라고 하면 그 말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좀 숨어서 은밀한 네. 우리들의 공간,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비밀 기지, 지하 기지 이런 뜻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아지트가 됐고,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지트 할 때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이라는 네. 뜻으로 했고, 이 이름은 김하정 신부님께서 원래 먼저 하셨던 네, 그 거예요. 안나의 집에서 네. 답 이렇게 해주시는 네, 그 신부님.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신부님께서 이제 그래도 같은 가톨릭 교회니까 서울교구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서울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뭐 이제 시작할 때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버스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버스 운전사가 안 뽑힐 것 같아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버스 운전 면허 가진 그렇죠. 사람 찾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면허를 땄죠. 혹시나 네. 대비해서. 근데 다행히도 진짜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베테랑 버스 기사인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을 네. 이렇게 저희가 모실 이제 수 뽑게 있었고.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버스 운전은 지금은 제가 안 하고요. 음. 직원분이 하시면서 또 이제 활동은 저희가 실제로 활동지로 나가는데 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만한 곳 저희가 네. 그런 걸 지역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금은 수유역과 응암역 쪽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가서 버스를 대놓고 거기서 이제 페트롤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청소년들을 골목골목 찾아다녀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를 소개해주고 뭐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와요. 네. 그래서 와서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저희랑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네. 뭐 자기의 어려움이라던가 자신의 니즈들.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의 상담을 해주면서 그 니즈들을 충족시켜주고 네.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혹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체가 됐는데 이 아지트 사업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작년엔 정말 버스 나가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네. 한 5주 나갔었어요, 5주. 네. 5주 나갔다가 또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도 방향을 잡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성격도 알았고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유역과 응암역으로 나가면서 네. 활동하는데 현재 뭐 지금 친구들 그래도 3, 40명 정도는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해요? 해요. 일단은 나가서 이렇게 부스를 간단하게 차려요. 아, 그래서 애들 오면은 저희가 이게 뭐예요? 물어봐요. 아하. 버스 신기한 게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청소년 기관이고 서울 아지트라고 해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다가와요. 네. 예. 그러면 어떤 도움을 제공을 해주고 계시죠? 가장 기본적인 네.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일단 긴급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뭐 밥을 먹인다거나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품이라든가 병원도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의외로 치과 많이 가요. 아, 그다음에 이제 여성 건강의학과 네. 이런 부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잠잘 데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쉼터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잠자리를 알아봐주고 그렇군요. 최종 단계는 이제 자립 지원까지 네. 자립 지원과는 연결시켜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과 거의 비슷한 그런 네네. 서비스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자, 청년 사목을 오랫동안 해오신 우리 은상재 신부님 또 활동 이야기는 다음에 더 이어 듣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영 교수님, 네, 사회복지학 전공이시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원래 저는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네. 자살과 트라우마 네.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계속 살아오는 생애 주기에 네. 어떤 때 이제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기 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네.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들을 추적해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연구 이 틀에 어느 날부터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청소년과 이제 청년들의 자살 문제, 네. 또 자해, 네. 그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거라는 네. 저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사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청년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네. 몸을 해하는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청년과 함께하는 이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됐던 그렇군요. 계기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청년 때 뭐 전쟁도 겪고 정말 심한 뭐 심각한 가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저희만 해도 그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자라서 요즘 청년들의 어려움을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년들도 사실은 이런 어떤 복지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자살, 청년 고독사 이런 것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10대에서 30대 미만의 청년들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다. 실제로 현실이 어떤가요? 사실은 청년기나 청소년기는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들이 그 원인들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죠. 노인에 비하면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이 청소년과 청년의 죽음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네. 이런 사고사가 많았는데 한 6, 7년 전부터는 이제 자살이 거의 이제 1, 2위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의 자살의 전체적인 자살률의 변이 추이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었죠. 미미했고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둘 네. 정도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9년도에 한번 쫙 피크를 이루다가 또 이제 약간씩 감소를 하다가 작년과 재작년, 네. 2018년과 2019년도에 다시 이제 청년들의 자살률이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노인 자살률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간과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사망한 청년들이 거의 29,000, 제 기억으로는 800명 네. 정도, 거의 3만 명의 청년들이 통계청에서 집계된 사망자인데 아마 실제로는 거기에 대여섯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특히 2007년, 8년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았을까?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연구가 좀 되어 있나요? 사실 청년 자살에 대한 연구는 좀 희박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고. 물어보기도 네. 어렵고 저같이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추적해서 연구를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사실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래에 뭐 중앙심리부검센터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996년도, 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네. 경험하고 또 2008년도, 9년도에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그렇죠. 한번 리먼 경험을 브라더스. 했죠. 네. 네네. 그리고 또 19년, 18년 요때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청년 네.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들이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주식의 하락세와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빈곤율과 네. 청년들의 자살률이 같이 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2008년도, 9년도에도 청년들의 사실은 빈곤율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네. 200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청년 빈곤율이 한 12.2% 정도 됐었는데 네. 2009년도에는 갑자기 2배 이상으로 한 21%인가 그렇게까지 올라요. 갑자기 그때 청년들이 가난해지는 겁니까? 빈곤율이 올라가는 뭘까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실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네.
분명한 것은 이제 빈곤율이 올라가게 되고 음. 그때 청년들의 자살률도 올라갑니다. 음. 근데 이게 또 2018년, 19년도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뭔가 이제 이 사회적 빈곤, 네. 그 다음에 청년 빈곤, 그리고 청년들의 자살이 이게 맥을 같이 하면서 가고 네. 있구나를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자신의 이제 뭐 취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뭐 공무원 고시라든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좋은 이제 부모를 만난 청년들, 자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은 또 별 어려움 없이 취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은성재 신부님께서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 들어보신 게 있다면요. 일단 대학교 사목부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 네. 자기 어떤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대학을 예, 들어갔으니까. 대학 간 네.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일단은 나 뭘 좋아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뭐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가서 서울 아지트 하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계층의 친구들이 정확하진 않아도 한 약 28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놀라운 거는 노숙인들 있잖아요. 노숙인 네. 분들이 10만 명으로 추정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 청소년들이 가정박 왜 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가정을 탈출한 거죠, 사실은. 네. 이곳이 가정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뭐 부모의 학대를 피해서라든지. 거의 그런 비율이 네. 70% 이상이고요. 그렇군요. 그 28만 명 추정 인원 중에.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20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어떤 기관, 청소년 쉼터라던가 사회복지시설 그룹홈 같은 데 있다가 네. 20살에서 나오는 친구들. 아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그렇죠. 이 친구들 거의 다 뭐 식당에서 알바하거나 편의점 알바하거나 혹은 오토바이 배달하거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범죄라는 범죄에 빠지기도 쉽고 뭐 조건 네. 만남이나 그렇죠. 어떤 절도 이런 거 빠지기도 쉽고요. 혹은 보이스피싱에 뭐 이런 연락책으로 해서 잡히기도 하고 네. 구속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청년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평생 일해도 나는 집도 한 채 못 구하는 형편인데 이런 현실적인 어떤 고충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세대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 그냥 쉽게 취직을 했었고요. 뭐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렇게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대학 멀쩡히 나와도 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신부님 저는 150번 넘게 써서 됐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자기가 제일 원하는 그 곳은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보고 뭐 다음에 이직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고 거의 이제 좀 마음 아픈 거는 가정박 청소년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남자애를 보면 죄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막 와가지고는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내린 네. 다음에 신부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네.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20대가 되는 여자 청소년인데 그 친구도 보면은 밤 10시,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정말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필요성과 그런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들지요. 네. 저렇게 살 수 없는데 평생을. 예. 그렇게 살더라도 내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나마 그건 기쁘게 할 텐데 이런 생활이 네.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준혁 씨도 청년이잖아요, 그죠? 네. 준혁 씨는 솔직하게 어떤가요? 뭐 본인 입장도 그렇고 동료를 보면 그렇게 정말 힘듭니까? 저희 같은 경우 또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거기에 대한 좁은 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 더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졸업이라는 것을 하긴 했지만 어떤 것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온 것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한참 많이 고민을 하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가장 문제되는 거는 내가 일단 하고 싶은 게 뭔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된 거나 미치지 못한 상황에 또 좌절해버리고 네. 주변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라는 것에 빠져서 비관하게 되고 그러면 숨게 되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시기에는 다들 네.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또 우리 뭐 고독사 이런 얘기를 혼자 살면서 가족의 지원도 못 받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뭐 10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 빈곤 이런 문제로 자살까지 가는 이런 게 사실 쉽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뭐 그렇게 부모님들이 청년들 자녀들 지원하기 어려운가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모님들의 경제 상태와 청년들의 빈곤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에 집이 있어도 수도권 대학으로 오게 되면 자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반면에 수도권 친구들이 지방대를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직장을 갈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는 가족 체계 안에서 빈곤 문제라든지 서로 보호하고 케어하는 그렇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제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좀 청년들이 1인 세대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좀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네. 청년들이 1인 가구로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때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교육이 곧 사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이 처음 사회로 나올 때의 경험들이 건강한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르바이트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작년 올해도 계속 가슴 아프게 청년들이 굉장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직 그래서 네. 생명을 잃는 일도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임금도 좀 차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기가 어렵고 근데 지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또 의외로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가장 역할을 하는 또 1인 청년 가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립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또 대출을 하게 되고 그럼 또 빚을 얻게 되고 이 악순환이 결국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냥 갇혀버리게 되는 그래서 빚이 빈곤을 낳고 빈곤이 또 빚을 낳고 그 안에서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밥을 거른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신부님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밥 문제, 끼니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지금 현재 서울 아지트에 오는 네. 청년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실제로 아닐 것 같은데 정말로 밥을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저희 이동쉼터 사업비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밥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굳이 가정박 청소년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요즘에는 뭐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혹은 편부 편모 분들이면 계속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엄마도 경우가 일을 해야 되고 밥 챙겨주기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 남아서 이렇게 식사를 못 챙겨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밥 먹었니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다 뭐 그냥 삼각김밥 사 먹었어요. 혹은 뭐 그냥 밥 안 먹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그런 친구들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잘 지냈어? 너 밥 먹었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10명 중에 한 5명, 6명은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도 되게 깜짝 놀랐죠.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업비에서 이 밥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예, 알고도 또 외면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 청년들 보면은 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자기 미래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저축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지출은 줄여야 되는데 밥을 줄이는 건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참 좀 안쓰럽잖아요. 약간 교수님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취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네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1년 동안은 거의 저희가 화상 수업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학생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다 저렴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아이들이 더 저렴한 데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먹는다거나 이런 음. 거는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십시일반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돈을 모아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그 학교 식당 네. 주로 이제 가장 저렴하니까 거기서 그나마 많이 가성비가 좀 이용을 높죠, 하죠. 그래도. 네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학생만 되더라도 본인들의 빈곤 문제나 이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학교 안에 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주로 이제 수업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먹거리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은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지경에 이제 네. 지도교수와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구나. 이 친구가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올해 초반에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던 게 1,000원 밥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갖지 말고 밥을 먹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유기농 식단들을 학생들한테 맞춰서 1,000원 식단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약간 먹거리만큼은 네. 우리 청년들한테 좀 보장해 줄 수 있고 적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 운동들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1,00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부실하지 않고 네, 네. 사실 지금 군대 밥도 지금 부실한 그 밥이라고 해서 지금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먹는 거 잘 못 먹으면 서럽죠. 저라도 좀 배고프다고 오면 제가 고기라도 사주고 싶은데 청년들 누가 찾아오면 우리 준익 씨는 어때요? 먹는 문제. 저도 경험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부산에서 부모님과 살다가 네. 혼자 음악을 알아서 올라왔을 때 부푼 꿈을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막상 올라온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올라가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제가 이런 포부를 말씀드리고 올라온 이상 지원받기가 또 이렇게 좀 말을 잘 못 건너겠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준비해온 돈으로 친구 3명에서 이제 반지하를 얻어서 살다가 또 각자 의견이 안 맞아서 터져서 고시원 이런 곳에도 살아봤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또 왜 그렇게 생활이 이렇게 연결이 됐냐면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일을 구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또 시간도 불규칙정하고 그다음에 또 돈이 모이지도 않고 그럼 월세를 내면 또 돈이 마이너스 되고 그 속에서 또 저도 한 번은 그런 과정에서 라면 같은 걸 가장 싼 곳을 클릭을 해가지고 박스로 시켜서 라면만 먹을 정도도 있었고 그러다가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밥은 마련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쌀밥은 있고 김치까지 마련된 곳에서 그곳에 있으면서 지낸 적도 있고 또 그게 좀 반복되면서 또 음악하는 친구들 주변에서 보면 최근 시기에 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음악을 하면서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동생들의 친구들 한 3-4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최근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이 다 사정도 다르고 집안 사정도 다르겠지만 청년 시대의 어떤 불안함, 네. 그 어떤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물려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기 어렵고 또 혼자서 사는 이제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정서적인 지원도 얻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또 해결해 나갈 건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보충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부르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청년들과 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느끼게 되는 거는 사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청년들 중요하다, 청소년들 중요하다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가장 미흡한 곳이 결국은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 전체가 관심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인 건 알겠지만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민원 제기도 오고 막 그래요. 사실은 왜 버스 이런 걸 왜 하냐, 여기 버스가 왜 있냐, 뭐 얼마 전에도 민원 제기 들어와서 한밭 경찰 오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일상이 되는 것도 서글프고 조금 우리 사회가 어려울수록 모든 구성원들이 이 공동선을 이루려면 결국은 조금씩 희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 진짜 정책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관심과 도움, 조금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나누셨으면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네, 교수님. 사실은 청년들은 완성된 성인이 아닙니다. 네. 이제 성인기로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햇병아리이죠.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우리들의 인식은 마치 그들이 완성된 성인처럼 완전히 독립이 가능한 것처럼 기대했었고 그런 역할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사회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사회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 안에서 자기의 권리는 뭐고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보호받아야 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기대를 우리 시대 때는 이랬다라고 하는 라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그들의 시각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지금 청년 빈곤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끌어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취업을 준비하는 고시원의 젊은이들은 컵밥 하나든지 또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의 끼니를 때웁니다. 당장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는 경쟁이 치열한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토크 콘서트 포 유. 오늘은 그런 청년들의 고단한 삶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은성재 신부님, 박지영 교수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